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올해 83이 된 이수영 광원산업회장이 전재산 766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습니다. 이 회장이 기부한 기금은 싱귤레러티 교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싱귤레러티에 선발된 교수는 임용 후 10년간 논문 평가를 받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제도를 통해 카이스트에서 국내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세상만 사는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난다며 미래는 과학기술 발전에 달려있기 때문에 과학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회장이 80년 넘게 독신으로 살다가 2년 전 첫사랑이었던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다고 해요. 정말 이 회장의 인생이 여러모로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안구, 수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신박세상으로 함께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안부를 묻기에는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되게 벼렀거든요. 이 시간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직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3%인데 이 마이너스 3.3%는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1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일단 신세돈 교수님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20몇 년 만에 수차가 가장 낮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때가 지금보다 충격은 더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장률이 보통 10% 뭐 이러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고 네네. 이번에는 2% 하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뭐 그 수치 자체는 몇 년 만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은데 문제는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일자리 상황이 훨씬 더 어렵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네. 그러니까 살림살이는 우리가 상당히 그동안 많이 나아졌지만 중산층 이하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번에 오는 충격이 설사 조금만 경제 추락이라 하더라도 그게 너무나 세게 닥친다는 차원에서 이게 뭐 20년 만이냐 30만이냐 이걸 강조할 게 아니라 네. 서민층이 얼마나 지금 힘겨운 생활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조금 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네. 그런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박상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덜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코로나19 경제적인 충격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훨씬 더 크게 왔기 때문에 다른 미국, 유럽,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선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다. 외국보다 뭐 더 떨어졌고 안 떨어졌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선방 여부를 말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한가롭진 않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97년 경제위기 당시는 그때는 아직 고도성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V자 반등이 가능했습니다. 국내 상황도 그랬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 자체도 중국이 나타나고 전 세계 경제가 호황기에 들어가면서 네. 빨리 회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안 좋았던 상태에서 더 나빠진 것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다. 그래서 국내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방이라는 게 지표상으로 맞을지 몰라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더 좌절감을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세동 교수님께서 또 수첩에 빼곡히 적어 오셨는데 혹시 오늘 나온 어제 나온 성적표 좀 분석을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수출은 최악의 성적표고 그리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도 위축됐고 근데 민간 소비는 늘었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이게 네네. 이제 그 전기 대비로 보면 이렇게 지난 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거보다 조금 좋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민간 소비가 지금 작년 대비로 한 4.8, 4.1 한 이게 4% 이상 줄었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민간 소비는 보통 보면은 전년 동비로 2%대 증가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아하. 쭉 한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2%대 이상은 지켜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금년 1, 2분기에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4% 이하로 추락을 했단 말이죠. 그게 저는 눈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수출이 이번 분기에 전년 동비로 마이너스 13.6%인데 이 국제 수지의 수출은 금액이 아니고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지금 굉장히 줄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 부진은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된다는 약속이 별로 안 보여요. 네. 물론 중국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는 하는데 그 중국이 살아나도 저그코가 석자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출이 계속해서 안 좋고 그다음에 민간 소비가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데 지금 정부가 링게르 주사를 세금 걷어가지고 국민들 돈을 있는 사람으로부터 훑어가지고 네. 가난한 사람한테 넣어주면서 지금 겨우 버티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중산층 이하. 네. 네, 그 1, 2차 추경 효과가 그 민간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재정 1, 2차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민간 소비까지 같이 위축되었더라면 지금 수출 감소하고 맞물려서 훨씬 더 성장률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분기하고 2분기 초반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의해서 내수 부분, 특히 서비스 내수 부분에 대한 충격이 컸고요. 네. 지금 이제 수치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간접적인 효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오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3분기, 4분기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역시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3분기부터는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여름을 지나면서 좀 잦아들 거라는 예측에 기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보면은 이른바 2차 대유행, 세컨 웨이브가 거의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11월 가면 정말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정부가 정책적인 준비를 지금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은 되는데 정책 신뢰를 자꾸 깔아먹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또는 대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지금 필요할 때다. 경제가 심리라고 해서 자꾸 신뢰를 깎아먹는 이야기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1분기는 방역 피크, 2분기는 경제 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일어나도록 총력 경주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오를 거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수출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재정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방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겠다고 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정부에서도 어쨌건 이 경제 살리기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인데 먼저 우리 신세동 교수님 네. 좋았던 거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이건 조금 높이 평가한다. 그린 뉴딜 중에서요.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뭐 아무리 눈 따고 봐도 그런 게 눈을 다시 크게 떠보세요. 한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개거든요. 네. 안경까지 하려갖고 보는데 한 가지 뭐 약간 우리가 좀 평가한다고 하면 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5월이었었어요. 아마 비상경제회의 오찬가 뭐에서 뉴딜 이야기가 그냥 끼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 만들면서 거기다가 끼워 넣었다가 반응 좋으니까 이거 대폭 키웠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아주 상당히 큰 금액으로 넣었다는 게 160조잖아요. 160조. 원래는 70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좀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 뭐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 규모에 있어서는. 네. 근데 160조도 들여다보니까 지구도는 114조 쓰고 네. 민간 부분에서 또 그냥 목을 비틀어가지고 나머지 또 한 46조를 네. 민간 목을 비틀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좀 그렇긴 한데 첫째로 저는요, 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일일이 다 따져봤거든요. 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댐이라든지 AI 정보라든지 뭐 스마트 뭐 인프라 다 좋은데, 근데 하나만 짚을게요. 스마트 의료 인프라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면 의료계 사람들한테 전부 다 진짜 부페를 사줘서라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거 해주라. 난 이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참 놀란 것은 뭐냐면 스마트 그 의료 인프라에 돈을 얼마 넣느냐고 봤더니 네. 딱 2천억이에요. 응? 전체 160조에 1조도 아니고 1조의 반도 아니고 2천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스마트 인프라 하겠다고 하니 전 뭐가 딱 눈에 떠오르냐면 모니터 몇 개 갖다 놓는 거다 이게. 전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숫자가 28개거든요. 그 계획이. 그러니까 늘려놓지 말고 좀 한두 개라도 딱 부러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지네발 같아요.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 같이 늘어났다. 저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하려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몇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들을 그냥 나열해 놓고 그렇게 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렇지만 160조 정도의 규모를 좀 크게 세운 거는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박사님 교수님도 좋은 거 하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있겠죠. 네, 그나마 그린 뉴딜이라는 거를 네. 여기에다가 이름은 올렸다라는 걸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일자리 전 국민 그 고용보험제도를 하겠다는 이야기 그것도 이제 이름을 올린 거 그건 이제 평가할 만한데 내용 면에서 볼 때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는 때였는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 여기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는 네네.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보여주기식 앞에 또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보여주기식 또 나열형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그다지 그래서 큰 반향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직접 주재하셔서 크게 행사를 했는데도 큰 반향이 없다는 게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디지털 안에 디지털 교육 인프라하는 굉장히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구미가 땡기는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디지털 기반 교육에 3천억. 그다음에 직훈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토탈 5년 동안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나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에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돈을 많이 배정을 해야만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정말 온라인 교육이 중요하다, 문제가 많다. 네. 아주 뼈저리게 우리가 배웠으면 여기 좀 과감하게 이런 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줘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세세무궁토록 또 칭송을 받을 건데. 뷔페 안 사줘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네. 저는 좀 그 방점이 좀 엉뚱한 데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디지털 교육하고 아까 스마트 의료가 그 원격 의료잖아요. 사실 이 두 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굉장히 마음과 몸에 와닿았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만 더 많이 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도했고 실험한 상황이니 조금 더 많이 전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의료 부분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더 느꼈던 거는 공공의료 체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네. 우리가 보건하고 의료가 있는데 K방역이라고 해서 보건 쪽에서 지금 잘 막아주는 바람에 공공의료에 대한 그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지금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그렇게 방역에서 좀 잘 못했거나 앞으로 2차 대유행이 왔을 때 방역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는 수준의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럼 우리 공공의료 체계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공공의료 병상이라든지 이걸 따질 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강화되는 게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교육 부분도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렇죠. 제가 네. 그린 뉴딜이라는 거 이름을 넣어서 그래도 좀 안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린 뉴딜 나왔을 때 그 기후 변화, 탄소 저감 문제하고 또 하나 했던 게 불평등 문제입니다.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문제들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비대면 교육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이 교육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네.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은 에너지 전환 관련돼서 산업 정책들이에요, 다들. 저탄소 정책이라는 거 전환하고 하는 것들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탄소 제로 사회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산업 구조에서 네. 과연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 가능하냐? 그리고 목표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그린 뉴딜이라 했는데 그린 뉴딜 명목하에 산업 육성책이 나와 있을 뿐이고 네. 그린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 저탄소로 가는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같은 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육 이야기할 때도 모든 게 산업적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그냥 산업 정책이에요. 산업 정책 이름을 디지털이라고 붙이고 그린이라고 붙여서 내놨을 뿐이지 사실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정책들이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도 세계에서 크게 있는데 스마트 인프라 의료 말씀도 하셨지만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데이터 댐하고 지능형 정부 AI 정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대부분 뭐냐면은 공공 자료들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데 돈 쓰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단기 일자리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고 하겠다는 건데 97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그때도 사실 전자정부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왜냐하면은 이런 데이터는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를 가지고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데이터만 모아놓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연계가 안 돼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단기 일자리 젊은이들한테 아주 단순한 데이터 작업 시켜가지고 기회비용도 엄청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기회비용으로 단기 일자리를 줘서 네. 사회적으로도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데이터 만드는 일에
이름을 무슨 데이터템이니 뭐라고 하여튼 그럴듯하게 명명만 했을 뿐이고 속빈강정 같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거 이런 돈은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책은 뭐냐? 추격형 경제 정책이에요. 추격형 경제에서 육성하는 정책들. 발굴 육성해서 키우겠다는 정책을 가지고서 선도형 혁신형 경제로 가겠다. 도대체 본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에서 지금 많지 않은 돈을 상대적으로 여기 투자해서 전 국민 일자리 보험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계획이 없어요. 말만 5년 안에 하겠다고 2천 몇 명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봐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액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전국민 보험 제도로 고용보험을 하겠다고 하면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부터 바뀌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다 빠져 있고 실행안이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안에 하겠다는 공수표만 던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과거의 산업 정책들을 이른바 디지털 분야,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하는 것들 그게 주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 가지 주렁주렁 묶어서 지네발이라고 아까 네, 교수 맞습니다.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힘 교수님. 그냥 포장을 한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길게 이야기하셔갖고 제가 까먹어 버렸는데 이거는 늘 우리 박상인 교수가 지적하던 부분인데 네. 굉장히 뭉청뭉청한 돈이 어디에 들어가나 봤더니 대기업한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그린 에너지라고 말을 하면서 수소차, 전기차 이야기하면서 특정 기업한테 들어가는 돈이 이게 대충 5년 동안에 13조 정도를 이렇게 네.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며칠 동안 이거 발표하고 그러니까 나서. 이게 네. 도대체 이게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먼저다. 이런 정책 철학하고는 저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좀 중소기업들, 좀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가도록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네. 이번에 또 실패했다고 보는 네. 거죠. 두 분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요. 뉴딜이라 하면 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 산업 정책의 확대판이었다. 분야만 뭐 에너지, 분야만 디지털 이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